정확히 2025년 6월 21일 미국의 초정밀 폭격이 이란의 하늘을 갈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과 테헤란 간 수십 년간 이어진 대립의 정점을 찍으며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에 위치한 이란의 핵심 핵시설을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와 GBU-57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파괴했다고 선언했다. 세계는 숨을 죽이고 이란의 반응을 주시했다. 강경한 보복으로 유명한 중동의 강국이라는 굴복 대신 교묘한 대응을 택했다. 심각한 피해를 부인하며 이스라엘을 향해 자폭 드론을 발사 중동 전역에 새로운 폭력의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이 미국의 번개 같은 공습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치밀한 지정학적 수싸움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절대적 패권을 과시하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의 핵 야망에 종지부를 찍으려 했다. 하지만 이란은 쉽게 무너질 상대가 아니다. 테헤란의 도발적 선언과 대리 세력을 통한 방역은 더 길고 치열한 전쟁의 서막일 뿐일 수 있다. 양측 모두 전면전을 원치 않지만 후퇴할 여지도 없다. 이미 불붙은 도화선은 중동을 끝없는 갈등의 나락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 트럼프의 선언이란 핵시설 초토화. 6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X 소셜 플랫폼을 통해 미국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의 이란 핵시설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미국 전투기가 안전하게 복귀했으며 이를 역사적 순간이라 칭하고 평화의 시간이 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군사력을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드문 직접적 공세다. 미국의 이번 작전은 세 가지 전략적 목표를 품고 있다. 첫째, 이스라엘의 핵심 우선순위인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 둘째, 테헤란을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최대 압박을 가하는 것. 특히 트럼프는 2015년 JCPOA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재앙으로 규정해왔다. 셋째,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글로벌 위협에 강경히 대응하는 리더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이란은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았다. 테헤란은 체면을 유지하면서도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계산된 보복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의 민병대, 예멘의 후티와 같은 대리 세력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기지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라크와 시리아의 미군 기지나 가자지구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미사일 공격이 표준적인 보복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우라늄 농축 수준을 60% 이상으로 높이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속화하며 미국과 동맹국에 직접 도전장을 내미는 것. 이는 JCPOA의 완전한 붕괴를 초래하지만 이란의 협상 지렛대를 강화할 수 있다. 세 번째 가능성은 낮지만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는 미국이나 동맹국의 전력망, 은행, 교통 시스템과 같은 핵심 인프라를 겨냥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다. 양측 모두 통제되지 않는 전략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유엔이나 유럽 동맹국의 지지 없이 주권 국가인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함으로써 도덕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을 더 강력히 지지하도록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이란은 보복을 원하지만 경제와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전면전의 위험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를 반영하듯 양측은 간접 공격과 선전전을 통해 통제된 에스컬레이션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020년 가셈 솔레이마니 장군 암살과 같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 균형을 깨뜨리며 중동을 끝없는 갈등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 결국 미국의 이번 공습은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니라 더 큰 지정학적 판에서의 한 수다. 워싱턴은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 질서를 재편하려 하지만 이란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대립의 결과는 향후 수십 년간 중동 안보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지역 전체의 안정일 수 있다.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B2 스피릿과 GB57의 파괴력. CNN과 폴스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의 핵심 핵시설을 겨냥해 정밀하고 신속한 공습을 감행했다. 이 작전에는 세계 최강의 벙커버스터 폭탄 GBU-57MOP를 장착한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가 동원되었다. 공습은 6월 22일 새벽 이란 현지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미국 공군과 해군의 긴밀한 협력과 이스라엘의 정보 지원이 뒷받침되었다. 미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주리주 화이트먼 기지에서 출격한 6대의 B2 폭격기는 태평양 괌섬에 임시 배치되어 작전 시간을 단축했다. 각 B2는 최소 한 발에 15톤 GBU-57 폭탄을 탑재했으며 이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위해 산속 깊이 건설한 포르도 시설과 같은 지하 목표물을 파괴하도록 설계되었다.
비스피릿은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폭격기로 연료 보급 없이 실질 1000km 전 해리를 비행할 수 있다. 최신 전자장비로 적 레이더를 회피하며 최대 20톤의 무기를 탑재한다. 이번 작전은 B2가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작전에 투입된 첫 사례다. 이는 워싱턴의 최대 압박 의지를 보여준다. 포르도에서는 6발의 GBU-57이 동시에 투하되어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다. 콤시에서 140km 떨어진 주민들도 굉음을 들었다고 전해진다. 이 폭탄은 2.4톤의 탄두와 두꺼운 합금 강철 외피를 갖추고 있으며 60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뚫고 폭발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파괴력으로 포르도의 지하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었거나 최소 수년간 무력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나탄즈의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 시설에도 2발의 유사한 폭탄이 투하되었다. 공습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잠수함에서 발사된 30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나탄즈와 이스파한의 방공 시스템과 지원 인프라를 파괴했다. 트럼프는 이 작전을 기대 이상의 성공이라며 엑스소셜에서 포르도가 완전히 초토화되었다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 외에 어느 군대도 이를 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신중히 계획했다고 분석한다. B2의 뛰어난 스텔스 성능은 격추 위험을 줄였고 GBU-57은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하 목표에 집중했다. 이란은 처음에는 침묵했지만 이후 포르도의 방공 시스템이 가동되었다고 인정하며 공습의 실제를 간접 확인했다. 이란 국영 파르스 통신은 폭발을 격렬했다고 묘사했으며 로이터스는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텔아비브가 작전 전 미국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이 작전은 미국의 3가지 전략적 목표를 드러낸다. 첫째, 최근 긴장 고조 속에서 이란의 당이 핵 능력을 제거하는 것. 둘째, 북한이나 중국 같은 숙적들에게 미국 공군의 위력을 경고하는 것. 셋째,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강경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 하지만 장기적 결과는 예측 불가능하다. 이란은 중동의 대리 세력이나 공습에 영향을 받지 않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방역할 수 있다. B2와 GBU-57의 대규모 사용은 미국이 지상군 투입 없이도 견고한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러나 이는 양날의 검이다. 테헤란은 이제 패배를 받아들이거나 전면 충돌로 치달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중동은 폭력의 소용돌이에 빠질 위험이 크다. 이란의 즉각적 방역 불과 폭탄. 트럼프의 핵시설 파괴 선언 직후 이란은 체계적인 군사 및 선전 캠페인으로 대응했다. 핵심 메시지는 미국은 우리의 핵 프로그램을 파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란은 심각한 피해를 부인하며 사전 대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탄림 통신에 따르면 포르도 시설 일부가 공격받았지만 방공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역 당국자 모테사 헤라디는 피해가 복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영 IRNA 통신은 방사성 물질 유출이 없었다고 밝히며 농축 우라늄이 공격 전 다른 곳으로 옮겨졌음을 암시했다. 국회의장 고문 메디 모하마디는 소셜미디어에서 포르도가 며칠 전부터 대피했다고 밝히며 미국은 지식을 폭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단일 시설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뉴욕타임스와 로이터스의 독립소식통은 미국이 60m 콘크리트를 뚫는 GBU-57을 포르도와 나탄즈에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란의 경미한 피해 주장을 의심케 한다. 우라늄이 옮겨졌다 해도 원심 분리기나 터널 같은 인프라 파괴는 핵 프로그램을 수년 지연시킬 수 있다. 즉각적 보복 자폭 드론과 대리전. 미국 공습 몇 시간 만에 이란은 방역에 나섰다. 혁명 수비대는 이스라엘 북부에서 남부까지 목표를 겨냥해 자폭 드론을 발사했다. 이는 예상된 움직임이다. 이란은 미국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고 워싱턴의 핵심 동맹인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앞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추가 공격 시 더 혹독한 보복을 경고하며 핵 프로그램을 어떤 압박에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 드론 저장고와 수사 군사 기지를 공습했다. 파르스 뉴스는 혁명 수비대 5명 포함 하마스 연락 책임자 사이드 이자디가 수사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 공격들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 그림자 전쟁 이 공개 충돌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양측 모두 공식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외교와 국제법 전선. 군사적 대응 외에도 이란은 법적 전선을 열었다. 이란 원자력기구 AEOI는 미국이 핵 확산 방지 조약 NPT를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이스라엘을 공모자로 지목했다. 테헤란은 국제사회에 워싱턴을 규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유엔과 유럽의 반응은 신중하다. 한편 미국은 오만을 통해 외교 메시지를 보내 테헤란 정권 전복이 목표가 아님을 강조하며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막으려 했다. 이란의 전략 패배했지만 실패하지 않다.
이란의 대응은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첫째, 국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 공격을 예측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을 안심시킨다. 둘째, 드론과 대리전을 통한 통제된 보복으로 전면전을 피한다. 셋째, NPT를 거론하며 개발도상국의 지지를 얻고 미국과 동맹국에 압박을 가한다. 중동 새로운 불안의 시작.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을 피하려 해도 지역 갈등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 목표물을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다. 테헤란은 하마스와 후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미국은 에스컬레이션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유지한다. IAEA는 난제에 직면했다. 이란의 우라늄 생산 능력 상실을 확인하면 미국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꼴이 되고 피해를 부인하면 워싱턴의 편파 혐의를 받는다. 중동은 새로운 불안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각국은 약점을 감추기 위해 동쪽을 치며 서쪽을 자극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과연 이 치밀한 권력 게임에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